직원 수가 2,400명 남짓한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1%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2024년 한 해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상 총액이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대,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5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져서 94억 달러, 1인당 약 680만 달러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회사 이름은 제인 스트리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회사를 모르는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2024년 이 회사의 순수익은 약 210억 달러, 한화로 약 28조 원이었고 2025년에는 400억 달러라는 기록적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부문 수익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베팅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지도 않죠.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고 공포가 퍼질수록 실적이 좋아집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전 세계 증시가 무너지던 바로 그 주에 같은 업종의 버투 파이낸셜은 세전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82.69까지 치솟던 그때 대부분의 투자자가 패닉 버튼을 누르는 동안 이 회사들은 조용히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방향이 아니라 혼란 자체가 상품인 비즈니스. 오늘은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팔고 싶을 때 누가 그걸 사주는 걸까요?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항상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해야 거래가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싶은데 이 순간 정확히 같은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이 반대편에 있어야만 거래가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되거나 급하게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가격이 급변하고 거래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시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마켓메이커라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대해 항상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팔고 싶을 때 사주고 사고 싶을 때 팔아주는 상대방이 되어주는 거죠. 이 개념의 기원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스페셜리스트 제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래소는 특정 종목마다 전담으로 호가를 제시할 의무를 진 스페셜리스트를 지정했고 이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책임졌습니다. 일종의 시장의 윤활유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에 전자거래가 도입되면서 이 풍경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호가를 외치던 시대에서 컴퓨터가 밀리초 단위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대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2005년 미국 SEC가 레귤레이션 NMS를 도입하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 규정은 거래소 간 최우선 호가 라우팅을 의무화했는데 이 말은 곧 누가 가장 빠르게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이 됐다는 뜻이에요. 속도와 알고리즘을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인 스트리트, 시타델 시큐리티즈, 버투 파이낸셜 같은 고빈도 거래 기반 마켓 메이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마켓 메이커는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핵심은요, 스프레드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가 매수 호가를 999원에 제시하고 매도 호가를 1001원에 제시한다고 해봅시다. 누군가 1001원에 사고 또 다른 누군가가 999원에 팔면 마켓 메이커는 그 사이 이 원의 차이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원이 스프레드, 즉 호가 차이인 거죠. 한 것만 놓고 보면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이걸 하루에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반복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하루 평균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주 얇은 마진을 천문학적인 횟수로 반복하는 것, 이것이 마켓 메이킹 수익의 기본 골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익 구조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폭된다는 점이에요. 마켓메이커의 수익은 본질적으로 호가 스프레드 곱하기 거래량으로 결정됩니다.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스프레드가 좁고 거래량도 편기하니까 수익이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요. 그런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거든요.
첫째,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마켓메이커가 제시하는 호가 스프레드가 넓어집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 커지는 거니까요. 둘째, 공황 매도와 패닉 매수로 거래량 자체가 폭증합니다. 스프레드와 거래량, 이 두 변수가 동시에 커지는 겁니다. 수익이 산술적으로 2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뛰어오르는 구조인 셈이죠. 그래서 빅스가 30을 넘어서는 순간마다 마켓메이커들의 수익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2020년 3월 빅스가 82.69를 찍었을 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38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최근 2026년 3월 빅스가 35 이상으로 급등했을 때 매번 같은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스프레드가 넓어지면 마켓메이커도 더 큰 위험을 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는 2010년 5월 6일 다우지수가 36분 만에 약 1000포인트 폭락한 플래시 크래시 때 일부 마켓메이커들은 리스크 노출을 줄이기 위해 호가 제시를 아예 철회해버렸습니다. 유동성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폭락이 더 심화됐던 거죠. 그러나 재빠르게 재진입한 퀀트 하우스들은 극단적으로 벌어진 스프레드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변동성 장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호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리스크를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인 스트리트 같은 퀀트 마켓메이커의 진짜 경쟁력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수천억 건의 주문 흐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시장에서 어떤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지, 특정 자산의 적정 가격이 지금 이 순간 얼마인지를 밀리초 단위로 계산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는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ETF를 살 때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부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과 거래하고 있고 그 알고리즘은 우리보다 0.001 초빠르게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보 비대칭이 반복적으로 수익화되는 구조이고 진입장벽이 기술, 인프라, 인재 전 영역에서 극히 높기 때문에 경쟁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폭발적으로 키운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ETF 시장의 팽창이에요. 미국 ETF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0조 달러, 한화로 약 1경 3,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ETF는 일반 주식과 달리 발행과 환매, 영어로 크리에이션과 리뎀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이 과정에서 ETF 가격과 구성 종목 가격 사이에 괴리가 생기거든요. 이 괴리를 차익거래로 메워주는 참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공인 참여자, 즉 AP라고 불리는 기관들인데 제인 스트리트가 전 세계 ITF 유동성 공급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ETF 시장이 커질수록 이 회사의 거래 물량도 함께 커지는 정비례 관계인 거죠. ETF 시장의 성장이 마켓메이커의 수익 기반을 구조적으로 넓혀준 셈이에요. 여기에 옵션 시장이라는 또 다른 수익원이 더해집니다. 옵션 마켓메이킹에서는 변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핵심인데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실제보다 크게 가격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전문 용어로 설명하자면 옵션 시장에서 내재 변동성이 실현 변동성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실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 하거든요. 보험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제로는 사고가 날 확률보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보험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잖아요. 옵션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켓메이커는 이 두려움 프리미엄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델타 헤지라는 기법으로 방향성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 프리미엄만 가져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최근 지수 옵션 거래량이 1일 약 490만 계약으로 증가했고 만기일제로, 즉 0DT 옵션이 전체 SPX 옵션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옵션 시장 자체가 팽창하고 있으니 이 수익원의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 구조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폭발했거든요. 채권 변동성을 측정하는 무브 인덱스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2010년대 평균 대비 2.23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금리가 요동치니까 채권 가격도 요동치고 그 와중에 채권 마켓 메이킹 수익이 구조적으로 상승한 겁니다.
제인 스트리트가 이 시기에 채권 및 옵션 마켓메이킹 부문에서 수익이 급증했다는 건 이 회사가 단순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금리, 채권, 옵션, ETF 등 모든 종류의 변동성에서 동시에 수익을 내는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합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전 세계 45개국 이상의 시장에서 동시에 마켓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가격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한 시장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다른 시장에서 상쇄할 수 있으니까 해지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개별 마켓메이커가 한 시장에서만 활동하면 그 시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지만 글로벌 규모로 운영되는 회사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분산이 가능합니다. 이건 개별 회사가 흉내낼 수 없는 구조적 우위인 셈이에요. 결국 기술 장벽, 정보 비대칭,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가 겹겹이 쌓여서 이 시장의 승자가 극소수에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지점에서 1998년 LTCM의 붕괴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여했던 이 헤지펀드는 스프레드가 특정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방향성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채무 불이행이 터지면서 스프레드가 예측과 정반대 방향으로 확대됐고 4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고 무너졌죠.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방향성 베팅과 스프레드 수집의 근본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LTCM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한 겁니다. 반면 마켓 메이커는 방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거래가 발생하는 한 그 거래 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거죠. 방향을 맞히는 것과 거래 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것, 이 둘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게임인 겁니다. 이 비즈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도와 동남아 같은 신흥시장에서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마켓 메이커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낮은 시장일수록 스프레드가 넓어서 마켓 메이커의 수익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라고 봐야 합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이 마켓 메이커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미피드2가 마켓 메이킹 의무와 보고 기준을 강화했지만 퀀트 하우스들이 체계적 내재화라는 구조를 통해 규제 박영역에서 내부 체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규제와 혁신 사이의 이 긴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누가 공급하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우리가 ETF를 사고 팔 때, 주식을 클릭 한 번으로 거래할 때 그 즉각적인 편리함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서 항상 호가를 제시하고 있는 마켓 메이커가 있고 우리가 지불하는 스프레드가 그들의 수익이 되는 구조거든요. 시장이 평온할 때는 그 비용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시장이 혼란에 빠질 때는 그 비용이 극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변동성 장사의 수확기인 거죠. 시장의 혼란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설계된 플레이어에게는 구조적 기회가 됩니다. 제인 스트리트가 직원 2,400명에게 10조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건 이 회사가 특별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변동성이 커질수록 반드시 누군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시장에서 방향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를 종목을 찾고 내릴 타이밍을 피하려 하죠. 하지만 이 회사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돈을 법니다. 거래가 존재하는 한, 변동성이 존재하는 한 이 구조는 계속 작동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불확실해질수록 이 비즈니스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공포가 누군가의 수익이 되는 이 시스템,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